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의 옴부즈맨 남현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태원 참사 수사 관련 뉴스와 정치권 책임 공방, 북한의 고강도 무력 도발 뉴스 등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에서는 뉴스센터 13, 뉴스프라임, 뉴스리뷰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정한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11월 5일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책임규명에 주력해야겠다라며 특검을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를 그만두라고 반격했습니다. 11월 7일 오후 1시 뉴스센터 13에서 이 같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앵커는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더 나아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중립적 특검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는 것인데요. 예결위 참석차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데 특검은 오히려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검찰 수사까지 마친 뒤 미진하면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11월 7일 오후 8시 뉴스 리뷰에서는 여야 모두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서 정부의 대처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리 책임보다는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질타했는데 특히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알박기 인사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수장인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서 벌어진 인재라고도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장관을 비롯해 이 자리에 나온 인사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지만 직을 내려놓으라는 압박에는 선을 그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면서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역시 주민에게 문자를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털어놨지만 사태에 대해선 함구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도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할 마음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11월 5일 정부가 정한 국가애도기간이 마무리됐고 11월 6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6명 중 우리 국민 130명에 대한 장례 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참사 이후 여러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다양한 주체들이 내놓는 정보들이 중간에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어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정치 공방 가운데 언급되다 보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려면 일단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므로 연합뉴스TV가 혼란스러운 정보들에 대한 팩트체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 공방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요. 연합뉴스TV가 논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에게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묻고 실효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최근 경북 봉화 광산에서 2명의 강부가 매몰됐다가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1월 5일 오후 1시 뉴스특보에서 생환한 강부들이 치료와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11월 4일 밤 11시쯤 매몰된 광산에 고립돼 있다 기적적으로 생還한 광부 2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날짜로는 열흘, 시간으로는 221시간 만에 구조된 것으로 구조되자마자 경북 안동병원 응급의료과에 진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양호해 일반 내과 병동으로 옮겨졌는데 함께 구조된 작업반장 62살 박모 씨와 보조작업자 56살 박모 씨가 현재 2인실 병동에 함께 머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회복 속도도 빨라 수일 내 퇴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는 구조까지 열흘이나 걸렸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기자는 현장에서 구조를 진두지휘한 광산업체 부소장의 브리핑을 인용해 객내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확보한 진입로가 붕괴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가장 힘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광산구조대 36명도 열흘 동안 하루 6시간씩 교대로 갱도에서 동료 구조 작업을 펼쳤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북경찰청은 3개 팀 18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경찰은 사고 원인과 업체 측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1월 7일 오후 7시 뉴스프라임에서는 전날 발생한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이 월요일 아침 출근 대란으로 이어진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발생한 탈선 사고는 열차가 6량이나 선로를 벗어나는 큰 사고였다고 설명하며 코레일은 사고 열차를 옮기기 위해 주변 선로를 통제했고 이에 따라 KTX, 새마을호는 물론 지하철 1호선 열차 운행에도 큰 지장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벌어졌고 1호선 급행열차 용산 구로 구간은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는 것인데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지연되면서 신도림역 등 주요 환승역은 평소보다 더 혼잡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급행열차 시작점인 구로역과 인근 개봉역 등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열차가 꽉 차 숨을 못 쉬겠다는 등의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12건이나 들어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 관리를 위해 지하철역에 인력을 투입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초 오후 1시 마무리된다던 복구 작업이 오후 4시로 미뤄졌다가 결국 퇴근 시간 직전인 오후 5시 30분쯤 완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봉화군 광산 갱도안에서 70대 광부 1명이 매몰돼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광산 매몰 사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11월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병역에서 화물열차 분리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기관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또 열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광산 매몰자들은 생還했고 영등포역 무궁화열차 탈선 사고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들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열차 사고로 인해 월요일 아침 출근길 대란은 또 시민들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켰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주최 측이나 정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언론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합뉴스TV가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깊이 있게 취재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기획보도나 심층보도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6일 오전 10시 뉴스에서는 코로나 시국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짚었습니다. 기자는 당뇨를 앓고 있는 택시기사가 약이 떨어지거나 몸에 이상 증세를 느낄 때마다 휴대전화 앱을 켜서 차량 안에서 몇 분 만에 진료와 약 처방을 받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기사들을 위해 택시회사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와 손잡고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배달 분야나 콜센터 종사자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돕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업체들은 저마다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다른 산업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례로 비대면 진료로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토대로 자체 브랜드를 출시해 맞춤형 영양제를 판매하거나 헬스케어 데이터 관련 국책 연구 과제를 수주해 기술 개발에 착수한 업체들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비대면 진료 합법화가 관건이지만 업체들의 눈은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거나 기술 혁신을 꾀하는 등 법제화 그 너머를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의 보도는 시청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와 관련된 문제를 의제로 끌어낸 보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제화가 왜 필요한지, 의료계와는 어떤 갈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시청자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입장차가 존재하는지, 업체들의 행보가 어떤 의미인지 등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슈를 전달할 때는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 정경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6일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빈집 150만 가구 흉가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방치된 빈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동네에 흉물이 된 빈집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비바람에 돌이 떨어지고 문이 다 떨어져 나간 집도 있었는데요. 제작진은 먼저 서대문구 현저동을 찾아갔습니다. 재개발이 무산되고 사람들이 떠나버린 현저동에는 20여 채 이상의 빈집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주민들에게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기왓장이 다 내려앉아서 비가 오면 집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데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청객이 되었습니다. 현저동 인근의 부가현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망가진 빈집과 활력을 잃은 동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1년 이상 거주자 없이 방치된 저층 주거지인데요. 서울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한강 이북을 중심으로 빈 저층 주거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빈집은 2021년 기준 총 9만 7천여 가구라는데요.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김진유 교수는 서울에 빈집이 많은 이유가 전쟁이 끝나고 도심에 집을 많이 지었고 4, 50년이 지난 다음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 주택이 들어서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이슈들 때문에 사업이 진행됐다가 자초됐다 하는 과정에서 그 집을 비워놓고 간 분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작진은 종로구 옥인동을 방문했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곳 역시 빈집이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았지만 도시재생으로 기조를 바꾸면서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주민들이 떠나갔습니다. 이성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서울시에서 빈집 매입을 통해 그곳에 주민 친화형 편의시설을 넣는 생활형 SOC 사업을 진행했는데 빈집에 대한 주민들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생활형 SOC 사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는데요. 4등급으로 분류된 빈집 중에서 3, 4등급의 빈집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전국의 빈집은 151만 가구를 넘어서 5년 새 30%나 증가했는데요.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은 빈집 비율이 3.2%에 불과하지만 전라남도의 경우는 14.3%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빈집 실태 조사를 통해 빈집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전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빈집 등급을 매긴 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지방의 빈집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라고 합니다. 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해 2050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관리가 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은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농촌, 어촌, 산간 지역의 빈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빈집 사업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데요. 빈집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일된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전했습니다. 이어 방송은 강북구 미아동에 빈집이 새롭게 행복주택으로 탄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 조건이 주변 시세의 60에서 70%로 저렴한 것도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행복주택은 서울시가 2018년부터 시작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3, 4등급의 빈집을 매입하여 주택 및 편의시설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 내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상황과 시장의 수요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자체와 정부가 찾아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은 빈집 활용을 위해 정부의 의지와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전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한때 치솟는 집값에 방 한 칸 마련하기도 힘들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었는데 방송을 통해 그 이면에는 150만 가구의 빈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방치된 빈집들이 지자체와 정부의 관리하에 새로운 주거지 형태로 재탄생하여 부동산 난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아여자대학교 정경은 학생이었습니다.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북한은 각종 탄도미사일 등을 쏘며 무력 시위를 해 비난을 샀습니다.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울리면서 국민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의 무력 도발이 점점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가 하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행태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먼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3일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의 도발 행태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점이라고 이데일리는 지난 8일 보도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시 제한적으로 도발해왔습니다. 말폭탄 수준의 비난과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의 시험 발사 및 자체 포병 훈련으로 소극적 대응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 군이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무력 시위로 맞대응하자 북한 역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탄도미사일 위협 발사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에서 규정한 완충 구역 내에 포병 사격을 실시하고
군용기까지 동원한 도발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미 전략 자산에 한반도 전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위시한 항모 전투단의 동해상 훈련에 대응해 이를 겨냥하듯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카멀리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때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5년 만에 실시한 직후 북한은 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뒤이어 지난달 10일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휘 아래 보름 동안 핵전술 운용부대 실전 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한미 공군의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150여 대의 군용기를 동원한 공중도발 등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분단 이래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한 전술 핵 운용부대, 장거리 포병부대, 공군 비행대의 훈련 내용을 지난달 10일에 한꺼번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단행한 군사작전도 동시에 공개 보도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고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적 대응이 끝난 시점에 북한 주민들에게 관련 소식을 한 번에 공개한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대내 보도를 통해 주민을 결집하고 선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이데일리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정밀 타격 능력과 압도적 전력으로 맞섰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자체적인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라면서 교란, 기만 전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울산 앞바다에 떨어뜨렸다고 주장한 것이나 북한이 군사작전을 했다며 공개한 사진 일부가 이미 공개했던 것과 동일해 북한이 외부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과시하려 했다는 분석이라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이런 무력 도발은 이 각종 전략 자산이 동원된 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경고 메시지가 과거 핵실험 직전과 비슷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해 언론은 또 어떻게 보도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북한 도발의 특징이라면 바로 단기간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일 하루 동안 25발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쏘는 걸까요? 이는 북한이 전쟁 연습을 한 것이라고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중립기어 라이브가 지난 8일 분석했습니다. 하나의 무기훈련이 아니라 전술핵을 갖고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공격해서 수복하는 전쟁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포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날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쏘더니 전자기 충격파탄을 쏘았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것입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추정하기로 북한이 지난 3일 동안 이틀 동안 미사일을 쏘며 쓴 돈이 1,0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북한이 2년 동안 수입한 쌀값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북한이 경제 제재로 경제가 힘든 상황일 텐데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느슨해지면서 중국에서 북한에 기름도 주고 식량도 주고 있다고 동아일보 유튜브는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돈을 쓰게 하는 것이 우리로선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냉전에서 이긴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입니다. 스타워즈를 통해서 우주 군비 경쟁을 벌여 소련이 계속 돈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무기를 개발한 만큼 소련도 개발해야만 했고 소련이 미국을 쫓아가면서 돈을 쓰다가 소련 크레물린의 달러 금고가 바닥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체제로 전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 과정에 뭔가 우발적인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동아일보 유튜브는 지적했습니다. 북한 도발의 마지막 특징은
박정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한미 군사훈련 비질런트 스톰 이후에 담화를 발표하며 직접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북한군 최고 책임자가 위협을 한 뒤 바로 도발을 실행하는 이른바 예고성 담화를 한 것은 과거에 본 적이 없는 행태입니다. 이는 북한군 수뇌부가 지시하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대한민국을 언제든 전술핵으로 공격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예, 교수님, 우리 정부는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각종 제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관련국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자 지난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대북 제재는 물론 규탄 성명 채택에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올 들어 회의를 열었지만 결의안이나 추가 제재 등 결과물을 내지 못한 건 이번이 9번째입니다. 대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구속력 있는 국제기구인 안보리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식물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덧붙였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이날 북한은 안보리 두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이 두 나라는 북한의 거듭되는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려 뒤로 물러나 있고 안보리를 조롱했다고 말했습니다. 황준국 주 유엔 한국 대사도 북한의 셀 수 없이 많은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침묵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더욱 대담하게 할 뿐이라면서 안보리는 수수방관을 멈추고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나 에브스티그니와 러시아 차석 대사는 북한 주변에서 벌어진 미국의 대립적인 군사행동의 결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도발이 한미 연례 연합훈련 때문이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장쥔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현 상황에서 안보리는 대립을 완화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12개국은 따로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장외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주요 7국 G7 외무장관들도 이날 독일 민스터에서 회의를 끝낸 뒤 공동 성명에서 북한이 모든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예, 교수님, 특히 지난 2일 울릉군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또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올 들어 계속된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발사 등에도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은 흔들리지 않았고 금융시장에도 별다른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결코 소홀해서 안 됩니다. 군사적 대응 능력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유사시 비무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난주 북한이 쏜 미사일이 울릉도를 향한다고 할 때 그곳 주민들이 대피하는데 혼란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혼란을 보며 우리나라의 민방위 태세가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생각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전은 막강한 무기의 파괴력으로 인해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호 수단이 없는 비무장 민간인이 오히려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민방위 훈련과 대피소의 정보 제공 등 민방위 시스템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언론은 국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 시스템 재정립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승구 교수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